그리스는 완벽한 신을 위해서 돌을 깎았고요.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려고 돌을 쌓았습니다. 같은 재료를 썼는데도 전혀 다른 세계관이 보이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두 문명이 돌에 새겨넣은 이상과 제국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그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이상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이 질문에 각자 다른 대답을 내놓았거든요. 자, 그럼 그들이 내놓은 답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두 건축물, 이게 각 문명의 세계관을 그냥 한눈에 딱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파르테논은 멀리서 바라볼 때 가장 완벽한 하나의 조각품 같아요. 모든 각도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외부의 아름다움, 바로 신을 위한 이상의 결정체죠. 반면에 판테온은요, 그 안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이 거대한 돔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공간이 나를 확 감싸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바로 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체험인 거죠. 자, 그럼 먼저 그리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그들의 건축 철학이 어떻게 그들의 걸작, 이 파르테논을 만들어냈을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신을 위한 완벽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건축은요, 수학인 동시에 철학이었어요. 그들은 신이 머무는 공간이라면 인간의 눈에 가장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황금 비율 같은 수학적인 원리를 아주 철저하게 적용해서 밖에서 보이는 조화와 균형에 모든 걸 쏟아부은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상을 모셔두는 신의 집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 건축의 핵심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신들을 위한 수학적인 질서와 완벽한 비례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철학적인 이상이 로마의 실용주의와 만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로마로 넘어오면요, 이야기의 중심이 철학에서 공학기술로 확 바뀝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이 건물,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 판테온이 서 있습니다. 판테온은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아주 압도적인 규모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죠. 로마 건축의 비밀병기는 뭐니 해도 바로 로만 콘크리트였습니다. 이게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화산재의 특정 성분이 물이랑 반응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결정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콘크리트보다도 내구성이 훨씬 뛰어났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돌을 대체하는 재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교하게 깎아서 하나하나 쌓아야 했던 그리스의 대리석과는 달리 틀에 그냥 붓기만 하면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었죠. 이 유연성 덕분에 그리스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동과 아치, 즉 공간 그 자체를 창조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일단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그리스는 대리석을 조각했지만 로마는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었죠. 이러니까 구조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는 기둥 방식에 묶여서 내부 공간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로마는 아치와 돔으로 어마어마한 내부 공간을 열어 젖혔습니다. 결국 그리스가 밖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에 집중했다면 로마는 안에서 느끼는 광대함에 집중했던 겁니다. 재료의 혁신이 건축의 철학까지 바꿔버린 셈이죠. 판테온 돔은 정말 공학기술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천장에 보이는 저 사각형 홈들, 코퍼라고 하는데요. 저게 그냥 장식이 아니라 돔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구조적인 장치였습니다. 둘째, 꼭대기에 뻥 뚫린 저 거대한 구멍, 오쿨루스, 신의 숨구렁이라고도 불리죠. 구조적으로는 돔의 가장 약한 부분인 꼭대기의 압력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상징적으로는 하늘의 빛을 내부로 그대로 끌어들여서 신과 인간의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사람들은 돔의 위로 올라갈수록 더 가벼운 화산석을 섞는 식으로 콘크리트 배합을 다르게 해서 무게를 더 줄이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건축을 통해 보셨듯이 아주 명확한 전환점이 보이죠. 신을 위한 완벽한 이상을 추구했던 그리스의 철학이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해야만 했던 로마의 거대한 실용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제 이 관점을 그대로 조각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건축만큼이나 조각에서도 이 두 문명의 세계관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과연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얼마나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그리스 조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아르카익 시대의 조각상은 이집트 미술처럼 뻣뻣하게 서서 정면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클래식 시대로 오면 도리포로스처럼 무게중심을 한쪽 다리에 살짝 싣는 이른바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균형과 이상적인 인체 비례를 완성해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벨베데레의 아폴로처럼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우아하고 역동적인 움직임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헬레니즘 시대의 라오콘 군상에 이르면 그 평온했던 이상을 깨부수고 뒤틀림 근육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인간의 격렬한 감정 그 자체를 폭발적으로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 표현이야말로 헬레니즘 조각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조용하고 평온한 이상이 아니에요. 고뇌하고 투쟁하는 인간의 드라마가 돌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펼쳐지는 거죠. 자, 이제 로마와 직접 비교를 해볼까요? 그리스가 완벽한 신이자 영웅인 아폴로를 조각했다면 로마는 실제 인물, 바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를 조각했습니다. 여기서 두 문화가 추구했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로마의 초상 조각은 한마디로 프로파간다였습니다. 그들은 주름이나 흉터 같은 결점을 굳이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인물의 개성이나 연륜을 드러냈죠. 이 카라칼라 황제의 조각상을 한번 보세요.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제국 전체를 호령하는 통치자의 냉혹함과 권력이 그대로 느껴지죠. 이런 조각상들이 제국 곳곳에 세워져서 황제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도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조각의 주인공도 신화 속 이상적인 영웅에서 제국을 다스리는 현실의 통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예술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던 근본적인 동기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신을 향한 찬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로마의 수도교를 한번 볼까요? 이게 그냥 물을 나르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서 쭉 이어진 저 거대한 아치 구조물은 로마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죠.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대도시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공중 목욕탕이나 분수를 통해서 시민들의 환심을 사면서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아주 고도의 통치 수단이었던 겁니다. 5만. 이 숫자는 콜로세움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었던 관중의 수입니다. 자그마치 5만 명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5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을 지었다는 거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대중을 통제하고 압도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은 그야말로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반복되는 아치 구조는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공간과 높이를 만들어내는 로마 공학의 정수였죠. 출입구가 무려 80개나 됐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5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단 몇 분 만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군중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검투사 시합 같은 장대한 볼거리는 시민들에게 이른바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면서 황제의 권력과 제국의 위대함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선전도구였던 거죠. 평면 미술에서도 그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스의 도자기에는 주로 신과 영웅들의 신화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면 폼페이의 벽화를 보면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아름다운 정원 풍경 같은 로마 사람들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술의 관심사가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볼까요? 이 두 위대한 문명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리스는 우리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완벽함, 아름다움, 민주주의 같은 철학적인 이상을 유산으로 남겼죠. 반면에 로마는 어떻게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이상을 이어받아서 공학, 법,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그것을 제국이라는 거대한 규모로 실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파르테논과 판테온을 남겼던 것처럼 아주 먼 훗날 사람들은 과연 우리의 어떤 건축물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기억하게 될까요? 그 건축물은 우리의 이상을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